다시 만날 대한민국 60일 프로젝트. 오늘은 AI 시대의 도래와 함께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부분, 연금과 복지의 내일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전문가 모셨는데요.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대표 나오셨습니다. 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연금을 다루려고 하면서 여러 전문가분들이 떠오르기는 했는데 제가 좀 강력하게 오건호 대표님을 모셔야 되겠다 이렇게 좀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시게 됐는데 뭐 워낙 또 이 바닥에서는 유명하신 분이지만은 청취자분들이 좀 잘 모르실 수가 있어서 일단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이 이제 단체인데 이게 어떤 단체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복지 시민 단체죠. 예. 그리고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대한민국을 복지국가로 만들자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2012년에 발족했습니다. 예. 이제 13살입니다. 2012년은 당시 무사급식, 보편복지 그래갖고 한국에서 복지 열풍이 굉장히 뜨거웠을 때예요. 예. 그래서 정치권에서 복지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야 진짜 복지국가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좀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또 조직하는 그런 목표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를 발족했고 뭐 지금까지 잘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뭐 예전에 이제 연금 전문가나 복지 전문가로서 2001년부터 또 많이 활동을 하신 것도 알고 있고 예전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으로도 잠깐 들어가셨었죠.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여쭤볼 게 일단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나씩 여쭤볼게요. 일단 국민연금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모수개혁, 이제 숫자에 대해서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보험료율 내는 돈은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 대체율, 내가 이제 받았던 소득의 평생 소득의 대략 어느 정도로 이제 내가 다시 연금으로 받는가가 40에서 43%로 이제 인상이 됐습니다. 자, 일단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감론을박들이 있어요. 아직 이제 구조개혁도 해야 되는데 그 뒤에 사실 이 모수개혁도 좀 다시 돌려야 된다. 이거조차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주장도 있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일단 전문가로서 좀 어떻게 이거 지켜보셨습니까? 연금 개혁은요 한 항목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도 여러 항목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항목만 보면 잘된 것도 있고 아쉬운 것도 있죠. 근데 종합적으로 보면 저희 단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고 논평도 냈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예전에 언론 인터뷰하신 걸 보니까 소득 대체를 올리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보험료율 같은 경우에는 한 15% 정도까지는 올려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좀 아쉬운 부분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국민연금 개혁할 때 무엇보다도 가장 급했던 게 지속 가능성 문제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보험료율이 말씀하신 것처럼 9%에서 13%로 4%포인트 이제 인상됐는데 작은 인상 폭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 항목의 변화가 있었지만 보험료율이 9에서 13으로 올리는 의사결정을 했다는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종합평가를 내렸고요. 예. 이 9%의 보험료율이 1998년도 수치예요. 98년도면은 거의 27년. 예. 그러니까 27년 만에 보험료율이 오르는 겁니다. 물론 보험료율 오르는 것 자체가 예. 시민들에게 썩 편한 건 아니지만 그 지난 30년이 굉장히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국민연금의 재정 압박이 커진 시기거든요. 네. 다른 나라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여러 이제 재정 안정화 개혁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 항목이 이제 보험료율 기여를 높이는 건데 저희가 27년 동안 9%로 머물렀다는 건 다른 나라들은 거의 18%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거를 어떻게 올려야 되는데 보험료 인상은 뜨거운 감자잖아요. 예. 다들 이걸 안 만지는 거예요. 예. 근데 이번에 27년 만에 보험료 인상했다는 거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소득 대체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전에 40이었거든요. 예. 40년 가입하면 40% 소득 대체율이었는데 이거는 좀 유지하는 게 적절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물론 소득 대체를 올리면 보장성은 좋아집니다. 근데 소득 대체를 올리면 보험료율 인상이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 수반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아직도 보험료율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보장성은 강화하되 그거를 명목 소득 대체를 올리기보다는 다른 방식이 많이 있거든요. 가입 기간을 늘린다든지 또 다른 연금하고 같이 결합시킨다든지 그래서 명목 소득 대체율 인상은 저는 이제 유지를 바랬는데 어차피 연금 개혁이라는 게 사회적 조정 절충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43% 정도는 또 용인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숫자가 조정됐는데 근데 오건호 대표님이 또 중요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가입 기간.
예. 좀 많이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이 가입 기간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은퇴해서 국민연금을 받을 때 그 연금액을 계산하는 산식이 예. 두 가지 항목을 곱하는 거예요. 하나는 명목소득 대체율. 이게 40년 가입 기준으로 40%라면 예. 1년 가입하면 자기 소득의 1%만큼을 적립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지라도 다 40% 받는 게 아닙니다. 20년 가입하시면 20%만 받는 거예요. 1년당 1%니까 네. 즉 뭐냐 하면 1년당 1%라는 소득 대체율 이걸 지급률이라고 하는데 곱하기 자신의 가입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40년은 다 지급을 그러니까 납입을 해야지 내가 40%를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따라서 그 명목 소득 대체율의 수치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곱하는 자신의 가입 기간, 예. 가입 기간을 늘리게 되면 또 연금액도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이번에 가입 기간을 늘리는 조치가 상대적으로 저는 좀 부족했다고 봐요. 그건 아쉬움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근데 이게 문제가 우리가 보통은 이제 정년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아직 뭐 고령화 사회가 됐지만은 60세 정도에 일반적으로 직장이 끝나고 그거보다도 더 조기 은퇴를 하면은요. 그럼 내가 이제 납입할 수 있는 기간은 굉장히 짧아지고 이제 이미 납부를 이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소득 절벽 상황이 오고 연금을 또 받기까지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맹점들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저희는 만 59세까지 의무 가입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은 63세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65세부터 연금을 타게 되니까 이제 그런 이제 그 단절 기간이 발생하죠. 근데 통상 그래서 가입 기간을 늘리려면 의무 가입 연령인 59세를 거의 65세까지 높이면 돼요. 예. 근데 아까 이제 정년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약간의 이제 착오인데 정년이 연장돼야 국민연금 가입도 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만 59세까지 의무 가입인데 60에서 64세까지 60대 전반기의 고용률이 예. 64%예요. 다른 연령대하고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즉 비록 정년 연장의 형태, 정년 혹은 정규직 형태는 아니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계약직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뭐 다른 직종으로 전환을 해서 하신다든지 소득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그냥 의무 가입으로 바꾸면 돼요. 그러면 자기가 100만 원을 벌든 200만 원을 벌든 그거에 따라 보험료 유례만큼 기여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자동으로 가입 기간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저는 어느 것보다도 지금 빨리 시급한 게 의무 가입 연령 만 59세를 64세까지 5년 높이자. 이 의무 가입으로 바꾸는 거죠. 그럼 예. 대부분이 3분의 2에 해당되는 분들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돼요. 보험료를 납부하니까 이제 결국은 호주머니가 줄어들잖아요. 예.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연령대는 국민연금에 대한 기대와 이해가 높으셔요. 5년 후에 내가 바로 국민연금을 타는데 내가 5년 더 보면 얼마를 더 받게 되거든요. 예. 훨씬 더 혜택이 더 크거든요. 저는 충분히 그 연령대 분들을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논의가 됐지만 도입되지 않은 게 자동 조정 장치거든요. 네. 자동 조정 장치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연금 고갈 시점을 매년 이렇게 산출을 해가지고 우리가 받는 소득 대체율이 변동되는 거, 받는 금액이 변동되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요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자동 조정 장치의 설계 방식은 굉장히 나라마다 다양해요. 예. 하여튼 이제 복잡하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연금 개혁안을 낼 때 그거를 탑재를 시켰어요. 서구 나라들은 많이 이걸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왜 탑재했냐면 이번에 국민연금을 13%로 보험료를 올리긴 올리지만 이것만으로는 미래 지속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거 플러스해서 이제 정부는 자동 조정 장치를 같이 집어넣은 겁니다. 2차 재정 안정화 조치를 같이 집어넣은 거고 자동 조정 장치는 요약하면요 자동 삭감 장치예요. 그래서 미래 연금 받을 금액을 줄이겠다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재정 안정화 효과가 나겠죠. 예. 그러니까 정부는 두 개의 재정 안정화를 이제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만 통과됐어요. 보험료율 인상. 자동 조정 장치는 저희 단체도 비판을 했고 또 많은 가입자 단체들이나 정치권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추가 재정 안정화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예. 뭐 취지는 뭐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추가 재정 안정화 수단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많아요. 급여를 깎는 건 국민연금 본연의 목적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돼요. 예. 그럼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느냐. 아까 가입 기간을 늘리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앞으로 조금 수명이 길어지니까 노동시장 개혁이 뒷받침되면 수급 개시 연령도 조금 뒤로 늦출 수 있어요. 다 재정 안정화 효과가 나고요. 또 필요하면 일부 국고 지원도 이룰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거대 기금을 가지고 있어요. 예. 기금 수익 요즘 너무 좋아요. 그래서 기금 수익이 좀만 좋아지면 또 재정 안정화의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거든요. 이렇게 급여를 바로 깎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어요. 앞으로 국민연금의 2차, 3차 개혁 때 이런 것들을 시도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바로 미래 급여를 깎는 자동 조정 장치를 탑재하는 건 저는 경솔했다고 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반대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측 가능성,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부으면 얼마를 받을지를 대략 이게 볼 수가 있고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을 하면은 내가 미래에 어떻게 조정이 돼가지고 이게 얼마를 받을지를 전혀 알 수가 없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최후의 방법이지 지금 우리가 그 수단을 쓸 상황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그러면 이제 복지국가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좀 설계해야 되는지를 좀 여쭤볼게요. 일단 우리나라의 이제 복지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노령연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너무 국민연금에만 뭐 이렇게 치우쳐 있다 논의가, 이런 비판도 좀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상황이? 제가 개인적으로는 한 2000년 정도부터 한 20년 이상 연금을 공부하고 또 연금 개혁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데, 20년 이상 흐르면서 우리나라 연금 체계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너무 과거 방식으로 연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그게 뭐냐 하면 국민연금에 한정돼서 노소득 보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뭐 130만 원, 150만 원이 노후에 필요한데 국민연금 얼마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되면요 사실 답이 없어요.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될 때 65세 이후 기대 여명 예. 한 10년, 15년 정도였어요. 예, 평균 수명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65세의 연령대의 분이 어느 정도를 더 사느냐, 한 15년을 더 살아요. 그럼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한 15년 드리면 되는 건데 네. 앞으로는요 25년이에요. 즉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국민연금이라는 단일 제도로 적절한 급여를 보장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건 인정해야 돼요. 예. 그러면 노소득 보장을 포기할 거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2005년에 그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고, 그리고 아까 사회자께서 노령연금이라고 말씀하신 게 이제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예. 네, 기초연금입니다. 예. 기초연금도 2007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법정 의무연금이 국민연금만 있는 게 아니고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이라고 제가 이걸 연금 삼총사라고 불러요. 예. 연금 삼총사가 있어요. 퇴직연금요 국민연금하고 보험료 수입이 60조로 거의 비슷해요. 기초연금요 올해만 해도 전체 급여 지출이 25조 가량이 돼서 국민연금이 한 3분의 2 가량이 됩니다. 결코 작은 제도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노소득 보장을 논의할 때 국민연금에 갇혀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이 삼총사를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지. 다른 서구들은 다 그렇게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요번도 지금 오늘 주제도 국민연금 소득대체 보험료율이 한정되는데 예. 아마 이제 국회 연금특위가 또 만들어졌거든요. 여기서 그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같이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기초, 국민, 퇴직, 연금 삼총사로 앞으로 연금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좀 복잡한 문제인 게, 예를 들면은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모두한테 지급하는 건 아니잖아요. 70% 노인한테. 70%만 주다 보니까 누군가는 예를 들면은 뭐 본인이 얻는 소득이나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 그래가지고 이 경계선상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갈등이 있더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예. 이제 구체적으로 안에 들어가면 미묘한 긴장 갈등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책 설계할 때 풀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도 다 그렇거든요. 예. 그러면 제가 연금 삼총사를 있다고 얘기했는데 모든 은퇴자들이 연금 3개가 다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즉 이게 3개가 왜 중요하냐면 어느 연령대보다도 소득 격차가 큰 연령대가 노인 은퇴자이에요. 그러다 우리나라 노인들이요. 그렇죠. 노인 세대. 그러다 보니까 그 예를 들면 뭐 하위 계층, 중간 계층, 상위 계층 노인들이 있다면 그 계층별로 어느 연금이 그분하고 관련 맺는지에 대해서 계층별로 설계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퇴직연금 하위 계층한테는 별로 적용되지 않아요. 예. 기초연금은 노인 70%한테만 지급되기 때문에 상위 계층 노인한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총사도 하위 계층은 주로 기초연금 플러스
조금 국민연금. 예. 그다음에 상위 계층은 퇴직연금 플러스 국민연금. 중간에 있는 분들은 세 가지가 골고루. 이렇게 해서 계층별로 이 세 가지를 어떤 식으로 적절하게 결합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잡하지만 진도를 요 2단계로까지 수준업 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앞으로 논의할 게 굉장히 많은데 좀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혹시 해외에는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성공적으로 했는지 뭐 그런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해외에도 다 이렇게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세 가지를 이제 섞어서 하고요. 뭐 여러 제도에서도 가장 이제 모델 사례로 꼽히는 나라가 스웨덴이죠. 스웨덴요? 예, 스웨덴은 가장 큰 연금 개혁을 1998년도에 했으니까 거의 뭐 한 30년 가까이 됐네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그 90년대 말에 스웨덴도 무척 재정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때 기초연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국민연금은 한국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기초연금을 그때는 보편적으로 노인 100% 모두에게 줬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하위 계층 노인한테 주는 걸로 대상을 줄이고 오히려 금액을 늘리면서 왜냐하면 하위 계층 노인은 국민연금은 많지 않고 기초연금도 모두한테 주다 보니까 연금액을 많이 주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예. 그래서 바로 계층별로 이제 이렇게 적절하게 다시 조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초연금은 좀 하위 계층 중심으로 가게 하고 이런 식으로 계층별로 새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소득에 따라 오히려 연금액의 격차가 컸었는데 이걸 좀 평탄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새 연금 삼총사를 계층별로 잘 조합해서 운용해서 노인 빈곤 혹은 노소득 보장에 대응한다는 취지에서 저는 스웨덴 사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연금 개혁 뭐 포함해서 이런 논의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약간 세대 갈등 현상이 좀 심하게 나타나더라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가 지금 뭐 0.7명 정도, 0.6명대로 지금 떨어졌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출생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 노인 세대, 그러니까 청장년층이 노인 세대를 부양하는 것에 대해서 좀 반발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좀 어떻게 해외는 좀 어떻게 했나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해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연금에 있어서는 뭐 굳이 세대 갈등이라기 뭐 갈등이죠. 현재화된다면 세대 간의 형평성 문제가 존재해요. 그 형평성이 정치적으로 이제 분출되면 이제 갈등이 되겠죠. 그건 뭐냐 하면 노년 부양, 노후 부양에 결국 이제 일하는 세대가 은퇴 세대를 부양하는 거거든요. 뒷세대가 앞세대를 부양하는 게 공적연금의 원리인데 시간이 갈수록 아까 저출생 초고령화 때문에 뒤로 갈수록 수급받는 사람은 많고 기여하는 사람은 줄어드니까 노년 부양의 부담 크기가 뒤로 갈수록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걸 노년 부양비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몇 명이서 노인 한 명을 부양하느냐 뭐 이런 것들 계산을 하죠. 예. 예. 저희는 지금 100명이서 25명을 부양하는 인구 구성인데 뒤로 가면요 100명에서 100명을 부양해야 됩니다. 1대1로. 예. 예. 다른 나라들은 지금 100명에서 30명을 부양하는데 거기는 우리보다는 인구 구조가 가파르진 않아서 한 100명에서 70명 부양하는데 그 빠르기 정도는 다르지만 거기도 똑같아요. 뒷세대로 갈수록 노년 부양 부담이 큰 거예요. 예. 이건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뒷세대일수록 청년 세대일수록 앞세대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죠. 비판할 수 있죠. 근데 그건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자 시대적 이 과제이거든요. 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잖아요. 예. 그럼 가능하면 기성세대들도 미래 세대 부담이 너무 가중되지 않도록 선 조치를 취하고 뭐 이런 또 다른 방식의 세대 간 협력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안에 재정 불균형의 정도나 인구 초고령화의 속도와 정도가 다른 나라보다 더 빠르고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좀 더 많이 도드라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청년들 분들께서 마음이 불편하실 수 있죠. 네. 근데 이거는 같이 풀어야 되는 과제예요. 같이 풀어야 된다. 그 최근에 이소영 의원이 이제 지금 연금 받는 거에도 지금 그 세금이 붙잖아요. 연금 소득세가 이거를 지금 다시 연금에 투입하자 이런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이거는 좀 의미가 있는 건가요?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민연금 재정의 불안정성이 남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험료를 인상했잖아요. 근데 요 인상만으로도 부족해. 조금 더 인상해야 돼. 그러니까 기금 수익도 더 올려야 되고 필요하면 국고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연금 수급자들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 혹은 개인연금 수급자들이 연금소득을 받으면 일부 세금을 냅니다. 예. 연금소득세를 내거든요. 이 재원은 그냥 일반 세입으로 정부에 들어가서 일반 지출로 쓰여요. 이소영 의원님의 제안은 그 연금소득에서 거둔 세금은 예. 그냥 국민연금에다 집어넣자. 다시 연금으로 넣자. 네. 왜냐하면 지금 이 국민연금이라는 게 뒤로 갈수록 부담이 커져요. 거꾸로 얘기하면 앞 세대일수록 혜택이 좀 많았거든요. 예. 그럼 지금 연금 수급자들은 좀 제도 혜택을 본 사람들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거기서 낸 세금은 우리 국민연금에 남아있는 청년들 미래 세대들의 부담을 좀 경감하자는 취지에서 그거는 국민연금에다 집어넣자. 저는 기성세대가 국민연금에서의 청년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예. 그 연금 과세분을 국민연금에 집어넣는 것 세대 형평에 도모하는 기성세대의 상징적인 실천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데 결국은 이건 정부가 결단할 문제고 세목이 그러면은 어쨌든 이게 이쪽으로 이전을 하면은 그만큼 정부가 걷어들이는 세금은 줄어드는 거잖아요. 기획재정부가 싫어하겠죠. 네, 기획재정부가 매우 길길이 날뛰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돈은 어디서 받아오냐. 요즘 이제 대선이다 보니까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 대선 후보들의 복지 공약 그리고 증세 문제 접근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번 대선을 보면서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데 이제 계엄에 따른 탄핵을 했어요. 그런데 예. 많은 시민들이 탄핵 자체가 최종 결론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탄핵에서 우리가 확인된 우리의 열망, 이렇게 새로움, 사회에 대한 열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기 정권이 들어오면 그전과 다른 세상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결국은 정부가 여러 일을 해야 되는데 정부는 결국 뭐냐면 재정으로 일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정부 재정 상태가 최악이에요. 작년만 해도 100조 원 적자고요. 예. 그리고 그 핵심 이유가 뭐 씀씀이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수입이 줄어서예요. 예. 부자 감세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세 부담률이 윤석열 정부에서 푹 떨어졌어요. 한 17.7%까지 떨어졌더라고요. 문재인 정부 말기에 GDP 22, 예. OECD 평균이 GDP 25예요. 예. 그 전에 우리가 조세 부담률이 낮았어요. 10%대까지 낮았죠. 예. 꾸준히 올라가서 저도 조금만 있으면 계속 노래를 불렀거든요. 조세 부담률 OECD 평균까지는 가야 된다. 예. 가겠네. 이런 기대를 많은 사람들이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바로 내리막으로 떨어져 가지고 작년에 GDP 대비 17%대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예, 예. 그리고 100조 원의 적자. 그리고 세입이 부족한 거예요. 그럼 차기 정부가 들어오더라도요. 적극적으로 국정을 피우고 싶으면 나라 곳간에 돈이 있어야 되는데 예. 계속 적자 구조예요. 세입도 작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증세해야죠. 근데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증세는 지금 검토하지 않는 걸로 지금 알려졌거든요. 그전에 기본소득도 말씀하시고 뭐 탄소세도 얘기하고 뭐 토지보유세도 국토보유세도 얘기하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어느 역대 정치인보다도 가장 증세에 적극적인 정치인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요새 보면 예. 뭐 증세 안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만약에 혹 집권을 하더라도 네. 하시고 싶은 일이 많으실 텐데 뭘로 하시죠? 저는 지금처럼 그리고 지금 뭐 상속세부터 시작해서 계속 감세를 말씀하고 계셔서 아니 지금 기존의 감세를 돌이켜도 되돌려도 부족한데 예. 이 감세 기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국정을 어떻게 펴시려고 그럴까? 국채 발행? 계속 적자가 누적돼 가지고 우리도 국채도 계속 늘고 있거든요. 뭐 나라 빚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예, 50%가 저는 이제 넘을 것 한 뭐 한 달 가량 남았는데 저는 남은 기간일지라도 언론에서나 또 저희 시민단체에서 증세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얘기해서 좀 유력 그 후보들께서 증세 공약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짧게 우리가 이제 추구해야 될 복지 정책 어떻게 좀 큰 플랜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해 주시죠. 크게 보면 소득 보장과 돌봄이에요. 예. 그 소득 보장은 오늘 국민연금 했습니다마는 이제 은퇴자들의 소득 보장 그리고 은퇴 이전에도 소득이 부족한 분들 많거든요. 저는 최소한 일정 소득까지는 국가가 보장하는 이게 우리가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이 있듯이 예. 가계에서는 최저소득보장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뭐 예를 들면 뭐 월 한 100만 원 정도의 최저소득보장이라는 시스템이 도입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엔 돌봄이에요. 지금
은퇴자가 많고 고령화되면서 돌봄이 진짜 심각한 과제이거든요. 예. 저는 간병과 돌봄이 필요한 이런 돌봄 시스템을 갖추는 것, 그리고 최저소득 보장과 돌봄 체계를 갖추는 것. 저는 차기 정부에서 꼭 이뤄야 될, 그리고 또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서 꼭 우리가 구축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OECD 국가들 중에서 노인 빈곤율 최고인 한국이 정말 해결해야 될 일이 점점 많아지고 차기 정부도 정말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대표와 함께 국민연금 개혁 그리고 복지국가 비전 들어봤습니다.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